있는데 잘 안 읽으시는데 이렇게 한 번씩 모신 거 진짜 알기만 힘들었는데 이 책이 그래서 드리면 이거는 그냥 조금 옛날에 나온 DCS가 어떤 병이나 이거보다 그냥 정상적인 사람의 메모리에 어떤 영향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되게 짧은 책인데요. 이런 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나왔던 그림이나 사진들이 다른 책에도 이렇게 이용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거는 논문 위주로 이건 별로 큰 도움이 안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티뮬레이티드 브레인이라고요. 이거는 좀 TDCS 연구를 좀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깊은 지식을 얻고 싶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임상적인 내용보다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그래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그냥 베이스 이건 주로 TDCS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TDCS 기술이 어떤지 이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mproving Functions in the Typical Brain,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뇌에서 TDCS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상징시키고 어떤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문을 쫙 다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이 Atypical Brain, 그래서 병이 있는 뇌에서 치료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들 이렇게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퓨처, 퍼스펙티브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임상가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조금 더 베이직한 TDCS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책이고, 옛날에 TDCS 책을 한번 한국판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그 Ybrain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한번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이걸 한번 보내줬어요. 예전에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해봐라.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 이거를 번역해주는 사람한테 쫙 맡겨서 절반 정도가 번역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Ybrain 친구들 많이 못 만나서 한번 다음에 만나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거 어디다 놨냐? 한국말로 번역한 거 그것만이라도 한번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 책이고, 책이고. 먼저 이제 DCS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뉴로 피드백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뉴로 피드백의 뉴로 모듈레이션.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는 뉴로 모듈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뇌파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좀 들어가 있어요. QEEG 이런 것들 좀 들어가 있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엔도지니어스 뉴로 모듈레이션이라는 의미로 뉴로 피드백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뉴로 피드백을 엔도지니어스한 뉴로 모듈레이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엑소지니어스 뉴로 모듈레이션 이라고 이제 외부적인 자극으로 뉴로 모듈레이션 되는 거를 TMS하고 TDCS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용이 좀 쉽고요. 임상하시는 분들이 읽기에는 조금 더 편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간단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를 잡으시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뇌파까지 포함해서. 자, 그리고 이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마존에서 보이길래 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저희 그 다른 원장님이 이거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뭐 이제 거의 뭐 절판이래요. 거의 30만 원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못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복사를 해드린 적 있었거든요. 이거요, 카피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옛날 책이기도 하고요. 이 안에 있는 그림들이 좀 여기저기 좀 쓰였던 것 같아요. 비슷한 그림, 이게 이 책이 있었구나라는 그림이 몇 개 이제 나와 있죠. 클래식한 건데 너무 얇고요. 너무
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은 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TDCS 뉴로사이키아트릭.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TDCS 텍스트북 같은. 이거 쓴 사람이 브루노니예요. 여기 보면 안드레아 브루노니. 이 사람이 그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에 계신 교수님인데 한번 우리나라에도 오셨어요. 마이브레인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대단히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정신과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왜 그러냐 하면은 간단한 어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서요, 메커니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뉴로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딱 나와요. 챕터 한 개씩, 모드 디스오더, 스키조프레니아, OCD, 뭐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디스오더 이렇게 하나씩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임상에 이용하실 거면은 이 책을 사서 한번 보시는 게, 그리고 내용도 쉬워요. 내용도 좀 쉽고, 논문 지금까지 어떤 연구들이 쫙 있었고 어떤 게 많이 쓰이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리뷰를 하는데 매우 좀 도움이 돼요. 이게 좀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다면은 이 책이 TDCS 쪽에서는 이 책이 제일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온 지가 2016년도 첫판이 나왔네요.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가지가 이 페디아트릭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책인데요. 네, 제가 이제 소아 영역에서 가장 답답했던 게 연구 결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연구 과제 뭐 이런 거 할 때도 뭐라고 디펜스도 하기 어렵고 막 이랬는데 이 책이 있었으면 연구 과제 몇 개 땄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주로 이제 소아에 관련된 TMS, DCS 이 기술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TMS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연구가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TMS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근데 DCS가 그만큼 연구가 좀 뒤따라가면서 많이 따라가지 못한 이런 거를 반영하기도 하죠. 이것도 2016년도에 나왔고요. 소아를 보시는 분이면 이거를 보시면 좋은 게 소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뉴로모듈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이것도 깊이는 좀 깊습니다. 네, 굉장히 그 셀룰러 레벨까지 그래서 무슨 아이온 채널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까지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소아에 있어서 이런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diatric neurologic condition 이거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그래서 뭐 ADHD, developmental disorder에 TMS가 어떻게 썼는지, 뭐 perinatal injury부터 시작해서 뒤에 뭐 ADHD, autism, spectrum disorder 이거 쫙 다 같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cerebral palsy 했을 때 어떻게 하고, premature baby, 또 autism, spectrum disorder, epilepsy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 pediatric depression 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되고 뒷부분에는 이제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소아를 보시면 이거가 좀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거를 옆에 딱 이제 손이 닿는 위치다 딱 놓고요. 특히 이제 소아 발달장애 있는 엄마들이 왔을 때 딱 꺼내서 보여드려요. 이만큼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선택은 어머님이 하셔야 된다. 이제 리스크 베네핏을 따셨을 때 저는 도움이 아이들한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노운 리스크는 거의 없고 언노운 리스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호자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보고 한번 해보겠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발달장애 특히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그 발달장애 케이스도 하나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뇌파에 관련된 먼저 뉴로모듈레이션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먼저 나왔던 게 이 텍스트북 오브 뉴로모듈레이션 이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뉴로모듈레이션 인베이시브, 넌인베이시브를 다 총괄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인베이시브한 뉴로모듈레이션, DBS나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챕터가 TMS 챕터가 있고 DCS 챕터가 있고 이것도 나온 지는 조금 되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주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마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2014년도에 그런 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 책은 많이 없네요. 예. 제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뇌파에 대한 거는 여기 이 QEG 이 책 이걸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좀 좋아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을 좀 많이 되도록 담으려고 애를 써서 이 한국 뇌파 신경 생리학회에서 나온 그 책에 제가 챕터를 몇 개 썼는데 그게 이제 번역이 써서 읽어봤는데 예. 처음이라는 건지 굉장히 이게 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번역 특가다.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거 보시면 이 안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리듬스 오브 더 브레인이라는 뇌파 책입니다. 이 러시아 사람인데 부자키라고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뇌파 이쪽은 그분이 임상이한테는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개념적인 내용, 이 리듬, 알파파나 베타파나 이 리듬이 어떻게 제너레이션 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렵고 개념도 많이 좀 이게 물리학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어서 개념도 이해하기 좀 힘든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거고 이거는 이제 정량 뇌파에 관련된 책인데 이거는 뇌파 분석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안에 분석법들이 쫙 나와 있대요. 뇌파는 어떻게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클리니컬한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뇌파에 관한 조금 더 전문적인 책이지. 그리고 제가 뭐 몇 번 막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물려가시고 다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PDF로 된 책도 있어요. 그때 지난번에 그랬었죠. 제가 PDF로 된 책이 한 7, 8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언제 한번 싹 다 찾아서 정리를 회원분들한테 핵심 멤버들한테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터미턴트한 리워드가 가장 자, 조금 또 늦으시는 분도 있나 본데요. 워낙 요즘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많이 보셔서 오늘 제가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제가 뭐 뇌과학에 대한 거를 많이 아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수준 자체가 아주 깊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슈퍼피셜한데 근데 이게 가만히 저희가 지점도 많아지고 다른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 방법을 알려 드리면 이게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방법을 알려드려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장 늦게 좀 알게 된 게 이게 어느 정도 뇌파를 판독하기 위한 뉴로사이언티픽한 그런 베이스가 좀 중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개념화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 정도 수준으로만 이거보다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고 원하시면은
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칼빈이라고, 제가 이제 뇌에 관심이 많았을 때 옛날에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뉴로사이언스에 관련된 내용의 책을 몇 개를 썼어요. 근데 그게 되게 쉬워요. 굉장히 쉽고, 그게 뭐 전문적인 이런 데서는 얻기 어려운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맨 앞에 머릿말에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자기는 I'm not a research, 그러니까 리서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그렇다고 뭐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이제 저널리스트 쪽에 가깝고, 자기는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저널리스트.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내용들은 당신이 아무리 학문적인 이런 책들을 찾아봐도 거기서 얻기가 좀 어려울 거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개념화한 거를 적어 놓은 것 뿐이다. 그래서 이게 아주 깊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들 필요한 독자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에 너무 옛날에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좀 쉽게, 왜냐면 뇌과학 책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접근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 환자한테도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막 꺼내봐야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뇌파를 설명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아까 이제 신원으로 오셨던 분도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지금 74 된 남자분이셨는데 엔지니어시대요, 엔지니어. 그래서 이분은 머릿속으로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못 하시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딱 와서 저희 이제 실장님이 뇌파를 찍고 들어가시죠. 이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뇌파 간단하게 찍고 들어가시죠 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자기는 원장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들어야지만 그건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렸다가 저를 모셨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불편한데 당신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지식 정도밖에는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잘 강글리아라는 뇌의 구조물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정신과적인 질환하고 관련돼 있고 중요한 이제 부위인데, 그게 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베이잘 강글리아에서 나온 시그널을 뇌파에서 어떻게 디텍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되게 큰 단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뇌파라는 거는 컬럼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라미달 셀하고 왜 콜티칼 6레이어, 콜티칼 6레이어에 뉴런의 어떤 컬럼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10,000개에서 15,000개의 피라미달 셀과 이런 뉴런들이 집합체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한 놈이 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고 뇌파에 디텍션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한 15,000명 정도가 그냥 와 하고 함성을 질러야 뇌파에서 뾰족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올 정도니까. 근데 베이잘 강글리아는 그런 구조가 없어요. 컬럼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컬럼 구조는 콜텍스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왜 뇌파 분석을 해보시면은 소스 이미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레터라고 하는, 이 로레터라고 하는 그 이미징 기법의 어썸션, 그러니까 가정 중에 한 가지가 이 뇌파는 무조건 다 그레이 마터에서만, 콜티칼 그레이 마터, 콜텍스에서만 생성이 된다라는 게 거기 이제 어썸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잘 강글리아는 사실은 거기서 나온 시그널을 직접 디텍션할 수는 없고요.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ERP를 동원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정신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베이잘 강글리아의 질환이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컨디션에 있어서 그럼 뇌파를 볼 때 어떤 면을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틱장애나 OCD나 뭐 이런 베이잘 강글리아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 왔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뇌파에서 뭐를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이제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베이지알 강글리아 그러면 이 뉴로모듈레이터라고 이야기하는 뉴로트랜스미터 중에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스트리아툼의 베이지알 강글리아 쪽에 도파민을 공급하는 프로젝션이 이제 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도파민 얘기부터 조금 한번 해볼까 하고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추천은 모릅니다. 근데 구글에서 도파민 검색을 해보면 이런 사진이 컬러풀한 사진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나와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출처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환자들한테 설명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환자들한테 설명하기는. 그래서 왜 사람이 기쁜 상태에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세로토닌도 충분히 나오고 도파민도 충분히 나오고 엔돌핀도 이만큼 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조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가바라는 거는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당신이 좀 불행한 상태에 빠지면 세로토닌도 좀 줄어들고 엔돌핀도 좀 줄어들고 도파민은 좀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해요. 도파민이 많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이렇게 가바라고 하는 게 채우면서 사람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고 좀 뭔가 활동적이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뭐 인생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일 텐데 만약에 당신이 이 언해피한 상태에 너무 오래 있으면 도파민은 계속 고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당신한테 어떤 어려움을 줬을 수가 있다. 당신한테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이 부족한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면 당신의 뇌 건강은 위협받는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네도니아 스케일을 자주 써요. 아네도니아 스케일을. 이게 한글화된 게 있습니다. 한글화된 게. 그래서 아네도니아 스케일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도파민 데피시트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그러면 피 검사로 해서 뭔가 검사해낸다? 뭔가 이제 메타볼라이트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도파민이 대사될 때 나오는 물질을 뭔가 피나 피 검사나 소변이나 이런 데서 검사하기도 하고 CSF를 뽑아서 검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저희 병원에 왔는데 그런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비용도 그렇고 그게 얼마나 이제 이런 실제적인 어떤 도파민이나 콜리레이션이 되어 있는지도 좀 불분명하고.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파민이라는 게 이 머릿속에서 아주 찔끔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이게 당신 뭐 피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도파민의 양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이 아네도니아라고 하는 증상을 당신한테 설문지를 제시하고 당신이 그걸 한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당신은 도파민 데피시트이 의심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표를 보여주죠. 네. 그래서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있는데 당신이 만약에 도파민이 부족하다면 만사 어떤 흥미가 생기지 않고 어떤 모티베이션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터에 관련된 거죠. 모터에 관련된 거. 이게 사실은 베이지알 강글리아의 어떤 펑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뭐 에피타이트 이런 것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베이지알 강글리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일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를 보여줘요. 이쪽에 세로토닌이고요. 앞에 플러스에서 세로토닌이 여러 길로.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세로토닌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뇌 기능이 약해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클래시컬한 디프레시브 심부텀. 그래서 뭔가 이제 뭐 굉장히 액티비티 레벨이 떨어지면서 뭐 우울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고 이런 필링이 들게 하는 게
전반적인 뇌기능이 다 떨어졌을 때 나오는 거고. 그러나 이제 당신이 도파민의 문제가 좀 더 강하거나 도파민의 문제에 국한이 되어 있다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주로 전두엽, 여기 기저핵, 그죠? 네, 여기 베이잘간gli아와 전두엽에 영향을 공급하는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파이버에 대한 설명 때문에 이런 설명을 앞부분에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컨트롤 센터가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빠질 거다. 이게 당신의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당신이 뭔가 욕구나 충동이나 어떤 분노나 화나 이런 게 확 올라와도 이거를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진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 제가 봤을 때는 RDS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긴 신드롬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RDS라는 게. 그래서 이 블룸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사람도 이제 사이키아트리스트인데요. 이 리워드 데피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바이오제닉 모델을 좀 개념화했죠. 개념화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뭐 스타디 그룹도 있고 인터내셔널 워크숍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관찰을 한 거는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한데 좀 지네틱한 거예요. 지네틱한 거. 그래서 도파민의 리셉터가 있는데 도파민의 리셉터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그래서 도파민 시그널이 하나 딱 붙었는데 원래는 한 10이라는 만큼의 시그널 강도로 시그널 트랜스미션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가 몇 개를 까먹는 거예요. 몇 개 까먹고 한 5밖에 안 줘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도파민 리셉터의 수용체에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쫙 조사를 했더니 이런 질환들과 다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환들과. 옛날에는 DSM-4로 이 사람이 표를 정리를 했는데 DSM-5가 난 다음에 이 표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서 옛날에 여기 뭐 갬블링 인터넷 게임이 이런 게 다 이 옵세시브 컴펄시브 디소더 쪽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바뀌어서 왔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도파민 시그널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에딕션이 잘 생깁니다. 에딕션이. 뭐 알코올리즘, 섹슈얼한 것도 그렇고, 도박에, 인터넷 중독에, 담배, 여러 가지, 요즘은 이제 비만까지 이런 문제가 잘 생기고. 그래서 나를 막 자극하는 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거를 제대로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근데 이 에딕션도 사실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베이잘 강글리아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이죠. 또 이제 임펄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이제 여기 ADHD라는 걸 요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투렛 디소더, 오티즘 이런 것들 다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질병이죠. 디스럽티브하고 임펄시브한 거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또 내가 생각에 대한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져서 옵세시브 컴펄시브한 캐릭터를 보이게 된다. 트리코틸로메니아 어떤 non suicidal self injury 이런 것들 요즘 이런 환자도 굉장히 많죠. 결과적으로는 퍼스널리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이 지네틱하게 그런 시그널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인바이런멘탈하게 지네틱하게 말고 인바이런멘탈하게 도파민이 부족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놓인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괄해서 RDS.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은 이런 병 자체를 디프레션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이 환자를 디프레시브 심텀이 좀 강하면 어떤 사람은 당신은 인터넷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도박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당신은 비만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단병으로 봤을 때는 각각 다 틀린데
이 근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RDS 하나로 다 좀 압축이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RDS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 부족이 결과적으로는 베이잘 강글리아의 어떤 이상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콜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넣었고요. 베이잘 강글리아의 아나토미를 보시면 굉장히 중앙부에 위치해 있죠. 이 뒷부분에 여기에 살라무스. 살라무스는 베이잘 강글리아에 이제 포함이 되지는 않죠. 살라무스 좀 앞쪽에. 그래서 뇌의 조금 앞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왜 바깥쪽에 있는 콜텍스도 센트럴 뉴커스를 중심으로 뒷부분을 센소리, 앞부분을 모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안에 서브 콜티컬 스트럭처도 뒷부분을 살라무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센소리 이제 모든 센소리 파이브는 다 살라무스를 거치지 않나요? 센소리를 담당하고 있고 그 앞쪽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베이잘 강글리아가 결국은 이제 모터를 담당하고 있죠. 모터를.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카우데이트 누클레우스라는 게 있고요. 카우데이트 누클레우스라는 게 있고 피타멘, 글로브스 팔리두스 뭐 이런 안쪽에 있는 어떤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서브살라미 누클레우스라든지 몇 가지 이제 액세서리한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이제 관계를 놓고 보시면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베이잘 강글리아가 가운데쯤에 위치해서 콜텍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세레벨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세레벨룸이 콜텍스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관련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뭐 모터 컨트롤이라든지 코그니티브 펑션도 좌우하고 이모션도 그렇고 퍼셉션, 모터 러닝 다양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 함수의 모형, 함수의 모형을 사람들이 좀 좋아하죠.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이 안쪽에서 뭔가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델로 놓고 봤을 때 이 세레브랄 콜텍스 피질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 중에 이 베이잘 강글리아, 히포캠퍼스, 세레벨룸 크게 봤을 때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세 군데로 가는 어떤 파이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각각이 뭐를 다 결정을 하게 될 테느냐? 일단은 림빅 스트럭처에 해당되는 히포캠퍼스는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에피소딕 메모리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죠. 비디오 레코더 같은 역할을 하죠. 내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그 앞에 붙어 있는 아미그달라가 거기다가 이모션을 인코딩을 하죠. 내가 어디 가가지고 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곳은 싫은 곳 이렇게 이모션이 거기 이제 인코딩돼요. 그래서 히포캠퍼스는 기억을 저장을 해놓고 이게 과거의 기억에서 내가 트라우마가 있었던 기억 아니면은 뭐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을 나눠서 내가 다음에는 어떤 대응이나 대처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이런 어떤 역할, 이모션과 관련되어 있는 역할을 하고 세레벨룸은 잘 아시다시피 내가 공을 찬다라고 했을 때 어느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고 노시세터라고 그러나요? 프로프리오셉터라고 하나요? 그게 어느 자극이 들어왔을 때까지 내가 팔을 뻗어야 내가 어느 정도 각도까지 뭔가 발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모터 아웃풋이 아주 정교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계산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세레벨룸이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베이잘 강글리아가 하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왜 이제 인간이 뭔가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패턴이 헤빗이라고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뭉뚱그려져가지고 뇌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그게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 습관이 생기죠. 어떤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습관들이 생기는데 그런 습관들이 베이잘 강글리아에는 하나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이렇게 놓여지게 돼요. 선택지로.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반응이 확 올라왔을 때 내가 막
피하는 내가 거기를 막 이렇게 벗어나고 피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뭔가 행동을 하고 학습을 했다. 그러면은 이 베이잘 강글리아에는 그런 피하는 어떤 액션이 좀 구체화된 나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형태로 습관이 들게 되겠죠. 그런 게 비슷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베이잘 강글리아가 그쪽으로 액션을 딱 주게 되면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 세레벨룸 쪽으로 모터가 움직이면서 어떤 행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 중에 틱 디스오더가 있잖아요. 틱 디스오더. 근데 이 틱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그렇게 이 뇌 안에 습관처럼 기억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죠. 네, 그래서 좀 복잡한 틱은 뭐 욕을 하기도 하고, 그죠? 말을 막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틱 장애가 본인이 있다고 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 틱이 되셨대요. 그걸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강아지처럼 이러잖아요. 좀 그런 틱을 처음 봤어요. 그런 틱을 좀 되는데 그렇게 욕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근육이 뭉쳐져 있는 어떤 이제 어떤 형태의 행동들이 베이잘 강글리아에 문제가 생기면 틱이라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념화 하시면은 베이잘 강글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베이잘 강글리아는 콜텍스에서 영향을 받아서 콜텍스에서 너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운전을 한다면 왜 운전할 때 처음에 스틱으로 이제 운전을 할 때 처음에는 몇 킬로에서 내가 1단 넣어야 되고 몇 킬로에서 2단 넣어야 되고 외워놨다가 지금 몇 킬로지? 보고선 1단 2단 넣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게 없죠. 점점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손은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게 이 세레브랄 콜텍스에서 콜티코 베이잘 강글리아 루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학습된 행동의 어떤 형태가 기어 스틱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림빅 스트럭처는 예를 들면은 이 림빅 스트럭처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아쉽고 막 이렇게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어떤 헤빗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늘 좀 뭔가 좀 허전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땡기고 이럴 때는 뭐 술을 마셨다. 안 그러면은 뭐 컴퓨터 게임을 했다. 제가 저도 그런 걸 겪은 적이 있는데 컴퓨터 앞에서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무조건 네이버를 켜요. 근데 제가 그걸 컨트롤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네이버를 켜서 들어가는 게 제가 습관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그냥 하라락 일어나 버리게 되는데 그걸 이제 콜텍스에서 만들어지는 루프라고 한다면 이 림빅에서는 주로 그런 reinforcement learning에 관련되어 있는 헤빗이 출현을 하죠. reinforcement learning. 그러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충족할 수 있는 이런 헤빗의 형태. 그러니까 왜 알코올 크레이빙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그냥 뭐 슈퍼에 들어가지고 무조건 따가지고 마시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됐다. 의식적으로 진짜 순식간에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일어났다. 그런 게 이제 이런 걸로 좀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빅 스트럭처가 있는 reinforcement learning과 관련된. 그래서 이게 이제 림빅 브레인스템 시스템에서 이모셔널 컨트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 콘텍스는 이제 볼리셔널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이모셔널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고. 그거 말고도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가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스스로 뇌파를 제너레이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브레인스템이라든지 이런 오토노미 컨트롤 뭐 자고 일어나는 슬립 웨이크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관여가 되어 있다면 베이잘 강글리아에 관련된 펑션에 의해서 그 뇌파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게 2차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인스템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오토매틱 컨트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베이잘 강글리아의 한 가지 펑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이잘 강글리아가 콜텍스, 뭐 히포캠푸스, 뭐 세레벨럼, 뭐 다양한 시스템과 연관이 되면서 이런 각각 어떤 모터 컨트롤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딱 봤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머릿속에서 잊혀지면 가끔씩 베이잘 강글리아 하면 저는 이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좀 옛날에 나왔던 책에 있었던 건데요. 뉴로피지올로지 책에 있었던 그림인데 이거를 막 찾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베이잘 강글리아가 이런 거라는 거죠. 이 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세레브랄 콜텍스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 각각의 비헤이비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각의 비헤이비어를. 그래서 베이잘 강글리아가 이것 중에 어느 한 곳에 수문을 열어서 이 행동이 확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베이잘 강글리아는 작동을 한다라는 그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되게 이제 뭔가 이해가 가능하게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남죠, 이 그림이. 그래서 이제 이 베이잘 강글리아에는 요 안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헤비추얼한 비헤이비어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거죠. 다 모여져 있고 이 헤비추얼한 비헤이비어들이 제때 어떤 시그널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그게 행동화하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셀렉션돼서 행동화해서 나오는 시그널이 딱 들어왔을 때 나와야 정상적인 베이잘 강글리아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셀렉션이 안 되고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게 이게 틱 디소더인 거죠.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게 이게 틱 디소더인 거고 뭐 이제 OCD라든지 뭐 그런 것도 어느 한 가지 비헤이비어나 이런 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의 어떤 이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콜티코 서브콜티칼 서킷을 보시면 이렇게 콜텍스에서 일단은 스트리아툼이라고 이야기하는 카우데이트하고 푸타멘을 스트리아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카우데이트 푸타멘 스트리아툼으로 일단은 시그널이 오고요. 이 스트리아툼에서 글로스페리두스로 시그널이 넘어가고 그게 살라무스를 거쳐서 다시 콜텍스로 가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뇌에 중요한 이런 센소리 모터 콜텍스에도 그렇고 도스라트럴 프리프론탈 콜텍스도 그렇고 안티리어 시뮬레이트 콜텍스도 그렇고 이게 다 어떤 루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하고 있는 펑션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죠. 모터를 주로 담당하는 것은 센소리 모터 콜텍스 있는 데서 이제 이루어지고 저는 이제 어서시에이티브 서킷이라든지 유비 서킷 이런 쪽은 카우데이트 뉴클레스가 관여해서 이런 식으로 서킷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콜텍스, 스트리아툼, 글로스페리두스, 그래서 살라무스를 거쳐서 다시 콜텍스. 이게 이제 콜티코 서브콜티칼 서킷이죠. 이 서킷을 그냥 다른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여기 이 서브스텐션 아이그라, 서브스텐션 아이그라하고 벤트럴 테그멘탈 에리어에 있는 도파미너신 뉴런이죠. 여기 도파미너신 뉴런이 이 스트리아툼으로 이제 파이버를 프로젝션을 하죠. 그래서 이 스트리아툼의 이 도파민의 모듈레이션을 받아서 이런 비헤이비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까지 제 레벨 이 정도까지 여기서 더 자세히 내려가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학회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더니 되게 이제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누클레어스 아크벤스예요. 누클레어스 아크벤스는 리워드 서킷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리워드 서킷. 그래서 이 리워드 서킷에 이런 다양한 리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킹이라는 게 있고 원팅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G를 전부 다 이제 인트라셀룰러 레코딩 그 전극을 다 이제
이 누클레어스 아쿰벤스 부분을 전극을 다 꼽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매핑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각각의 펑션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펑션은 liking이 increase하는 어떤 게 이 시그널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 이런 게 이제 increase 되는 이게 이제 헤도닉 핫스팟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없어지는 부분도 있대요. 그 부분 옆에는 헤도닉 콜드 스팟이라고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더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고 자 전반적으로 이 밑바탕에는 diffuse wanting이라는 게 있어요. wanting. 예, 그래서 이제 liking이라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한 좋은 어떤 느낌이 드는 거고 wanting이라는 거는 이게 나한테 필요한 상태. 그래서 왜 중독의 모델을 보고 그러면 처음에 liking이 확 증가합니다. 그래서 liking이 확 증가해요.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막 반복을 해요. 그러면 liking이 줄어들면서 wanting이 확 치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는 disliking으로 가요. 그래서 왜 중독 환자들이 페이즈가 지나면 지날수록 술을 못 끊으면서 나 술 끊게 도와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페이즈가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이제 여기 이 원팅에 대한 시그널은 굉장히 강해져 있는데 원팅에 대한 거는 강해져 있는데 이 장면 콜드 스팟이 점차 작동하면서 라이킹에 되는 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독 모델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바이올로지컬하게 이런 게 생겼느냐 라고 하는 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를 봤더니 인간이 뭔가를 습득하고 이제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 꽂히는 거예요. 일단은 뭐에 딱 꽂혔을 때는 이 핫스팟이 막 작동을 하는 상태인 거죠. 핫스팟이 막 작동을 해서 이거 굉장히 좋아.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하면은 이 전반적으로 원팅이 확 이제 생기는. 그래서 그거를 원하면서 계속 반복 행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헤도닉 스팟이 그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일단은 디크리즈 시키면서 다른 좋아하는 거를 이제 찾아서 가게. 그래서 새로운 어떤 핫스팟을 만들고 그러면 그것도 확 좋아하는 식으로 해서 비헤이비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헤빗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내가 헤빗이 만들어진 게 거의 없어요. 헤빗이 만들어진 게 없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엄마 얼굴이 딱 보이는데 엄마 얼굴이 굉장히 좋아요. 핫스팟이 막 그럼 아이가 그걸 계속 원하는 식으로 행동이 이 원팅이 자극이 되면서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엄마 얼굴 질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빠 얼굴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으로 간다든지 이러면서 계속 뭔가 내가 자주 하는 어떤 습관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게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뭔가 학습해 나가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이런 걸 해나가는 과정이 이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시그널에 따라서 이제 원팅으로 계속 반복이 됐던 행동들은 베이셜 강글리아의 헤빗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텐션은 또 계속 바뀌면서 다른 쪽에 또 나의 관심을 확 사로잡는 활동으로 또 옮겨가게 되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 이제 리인포스먼트에 중요한. 그래서 사람의 뇌에는 이제 리인포스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회로가 존재하고 이 퍼니시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회로가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리인포스와 관련되어 있는 회로가 도파민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회로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도파민 리워드를 주면은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이게 리인포스먼트가 되는 거고. 이 퍼니시먼트는 주로 이제 페인, 통증, 그래서 뭐 서브스탠스 P 몇 가지 퍼니시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한테 고통스러운 경험을 줘서 그 행동이 점점 더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 서브스턴스 P라든지 퍼니시먼트 관련되어 있는 거는 브레이크에 해당이 될 거고, 브레이크에. 이 리인포스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악셀레이터에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막 분노 조절 안 되고 막 이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오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동차라고 본다면 당신이 자꾸만 불필요하게 악셀레이터가 밟혀져서 버럭 화를 냈다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버럭 화를 냈다가 또 후회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자동차라고 한다면 당신의 악셀레이터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헤빗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뭐 EMPD 모델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헤빗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인게이지하는 단계가 있다. 처음에 인게이지하는 단계. 그래서 아까 누클레스 어펜던스에 핫스팟이 확 작동을 해서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한 게 있네? 이렇게 딱 느끼는 인게이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인사이트가 무브가 되는, 그래서 그 행동이 나한테 이제 끌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을 보이는 어떤 행동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걸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이 브레이크 언원티드 패턴. 기존에 내가 보였던 패턴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좀 쉽게 예를 든다면 타이거 우즈가 골프 스윙을 자기 스윙이 있는데 이 골프 스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딘가 누구 다른 선수의 스윙을 딱 봤더니 그 스윙 폼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게이지가 딱 됐어요. 인게이지가 핫스팟이 막 이렇게 저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 이거 이제 내가 이 스윙 폼을 이렇게 바꿔볼까? 하고 이제 연습하는 단계, 이제 move to insight. 그러면서 점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스윙 패턴이 깨지겠죠. 바뀌어야 스윙 폼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스윙 패턴이 점점 없어지고 헤빗이 됐던 게 점점 옅어지면서 새로운 헤빗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새로운 헤빗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의 그 아까 물줄기 그 패턴이 달라지는 과정이겠죠. 물줄기 패턴이 바뀌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 좀 달라지고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어떤 행동, 예를 들면 저한테 도박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도박 환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스마트폰 켜가지고 운동 경기 보고 이런 게 굉장히 헤비추에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딱 왔는데 부모는 그러죠. 우리 아들 치료를 잘 부탁한다. 당신한테 맡긴 이후로 도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딱 잘라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헤빗이 들어있기 때문에. 헤빗이 들어있어서 내가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그 행동은 쭉 일어나게 된다. 오토매틱하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드님이 나는 이런 자극이 있을 때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왜 스윙폼을 바꾸듯이 스윙폼을 바꾸는 것처럼 내가 이런 자극 왔을 때는 딴 걸 뭔가 해야 되겠어. 왜 담배를 끊을 때 자꾸만 뭐 이렇게 다른 거, 은단 먹고 펌 씻고 이런 것처럼 다른 뭔가 어떤 활동을 하나 만들어내서 그걸 죽어라 연습해야 된다. 그걸 죽어라. 그래서 당신의 아들의 도박 패턴은 절대 뚝 부러지지 않고 아드님이 노력하는 것만큼 차츰 빈도가 줄어들어서 없어질 거다. 그럼 당신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 안에 진짜 큰 밑을 져가지고 발목 잡지 않게 하는 게 가족들과 내가 혼자를 위해서 당분간 도와줘야 될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딱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헤빗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베이잘 강글리아에서 쫙 일어나는 기존의 패턴이 망가지면서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져서 이제 옛날에 만들었던 패턴이 다른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러닝 모델, 브레인의 러닝 모델에 어떤 게 있느냐. unsupervised learning. 이건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도 얻게 되는 러닝. 내가 귤이라는 걸 딱 봤는데 이게 귤인지 뭔지 뭔가 몰라요. 뭔가 이런 물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네가 뭘 봤니? 골라봐. 그러면 제가 그 귤을 고를 수도 있어요. 이걸 러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와서 너 그거 귤이야. 그럼 저는 그다음부터 그걸 귤이라고 부르겠죠. 이게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인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게 이 베이잘 강글리아와 관련이 돼서 생기는 건데, 여기 이제 리워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우연히 길을 걷다가 땅바닥을 딱 봤는데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00원을 딱 주웠더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땅바닥을 이렇게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 이런 행동이 이제 생기면 그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habituation 되면은 저는 계속 땅바닥만 이렇게 쳐다보게 될 거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몇 번 주워야 되겠죠. 몇 번 계속 좀 죽고 이래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걸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활동이 되겠죠. 자, 요 안에 요 리워드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이라는 게 들어가고, 누클레스 어쿰런스에서 핫스팟이 막 작동을 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헤비추에이션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 완성이 되는 이런 단계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뇌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이잘 강글리아에서는 스스로 뇌파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컬러 스트럭처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에서 뇌파가 안 나오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베이잘 강글리아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뇌파는 주로 이제 ERP 같은 무수한 시그널을 반복적으로 계속 줘서 계속 여러 번 레스폰스를 쫙 에버리징해서 거기서 베이잘 강글리아가 작동했을 때 나오는 패턴하고 베이잘 강글리아가 작동을 안 했을 때 패턴을 빼게 되면은 그때 베이잘 강글리아의 어떤 패턴이 ERP의 어떤 폼으로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정량 뇌파기 때문에, 그죠? 정량 뇌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얻을 수는 사실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량 뇌파를 뚫어지게 봐서 어떻게든 여기서 베이잘 강글리아 이상을 찾아내겠다, 이런 희망은 이제 버리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잘 강글리아가 결국 이제 ARAST 스템, 브레인 스템과 관련이 돼서 이게 슬립 웨이크 사이클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왜 슬립 이지를 찍어보고 그러면 페이스가 바뀔 때마다 어떤 특징적인 어떤 패턴들로 바뀌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가 관여를 해서 얘가 좀 작동을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는 있어도 베이잘 강글리아 자체에서 뭔가 나오는 시그널을 저희가 알고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베이잘 강글리아 이상이 있는 이렇게 OCD, 투렛 신드롬, ADHD, 어딕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뇌파를 뭔가를 어떻게 참고하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조금 어렵고 좀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스트레이트로 왔다가 글록스 펠리두스, 살라무스 거쳐서 다시 들어가는 트랙. 이거에 따라서 OCD도 설명이 되고, 그죠? 다양한 어떤 것들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팁 디스오더도 비슷한 모델, 코스트리아탈, 글록스 펠리두스, 살람 콜티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팁 디스오더가 생긴다. 라는 식으로 얘기는 나와 있지만, 이게 어떻게 뇌파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뭐를 이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얻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상을 어세스먼트 하는데 베이잘 강글리아의 펑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뇌파에서 이거를 뭔가 알아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이건 이제 ADHD의 케이스에 관련된 건데요. ADHD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잘 강글리아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다른 뇌 영역과 연관이 돼서 나타나는 거, 베이잘 강글리아의 단독 액티비티 말고 이게 다른 뇌 영역으로 퍼져서 나오는 활동과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뇌파를 보고 그러면 이 뒷부분에 붉어진 경우, 뒷부분에 어떤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보고 뒷부분의 케이스에도 제가 몇 개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프리큐니우스잖아요. 프리큐니우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궁금해서 계속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OCD 심톰과 프리큐니우스 액티비티하고의 코리레이션을 본 거예요. 프리큐니우스 액티비티가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프리큐니우스 액티비티가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OCD 심톰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OCD와 관련이 돼서는 이 프리큐니우스의 액티비티가 좀 강하게 나온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소트의 컨트롤, 어텐션의 어떤 컨트롤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베타 델타파가 많이 올라갈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베이잘 강글리아하고는 아주 관련이 있는 이런 파인딩은 사실은 아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와서 뇌파에서 베이잘 강글리아를 보는 법을 배우려고 오셨던 분이라면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베이잘 강글리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틱 디스오더하고 그런 걸 OCD에서 뉴로 모듈레이션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 갖고 온 건데요. 일단 이제 모터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이 스티아툼으로 시그널을 주고, 근데 이쪽에 이제 도파민너지 어떤 파이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글로스 펠리두스 넘어가서 다시 살라무스에서 다시 서플리먼터리 모터 에어리어로 넘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에서 베이잘 강글리아를 갔다가 이게 서플리먼터리 모터 에어리어로 갔다가 이게 프리-SMA라고 하는 서플리먼터리 모터 에어리어 앞부분에 있는 프리-SMA라는 곳을 거쳐서 비헤이비어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에서 다 뭔가 그래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을 해 라고 해서 행동 결정까지 딱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이 프리-SMA를 만약에 여기다 이니비션 시킨다. 그러면은 이 안에 패스로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비헤이비어 심텀을 줄어든다는 거죠. 비헤이비어 심텀. 이게 프리-SMA를 이니비션하는 메커니즘에 해당이 됩니다. 프리-SMA를 왜 OCD하고 틱 디스오더 있을 때 프리-SMA를 이니비션 시켜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어떤 이유로,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TDCS인 뉴로사이키아틱 디스오더의 OCD 편을 보시면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프리-SMA를 이니비션 시키는 이런 방법. 그 전까지는 뭐 오비터 프론탈 콜텍스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전두엽이 이런 비헤이비어럴 이니비션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오비터 프론탈 콜텍스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뭐 이런 어떤 방법들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죠. 뭐 이게 다양한 어떤 프로토콜과 방법들이 있는데 왜 OCD하고 틱 디스오더에서 프리-SMA를 이니비션 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의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다. 제가 프로토콜 공부하는 데는 틱은 이제 이게 이니비션 오는데 OCD는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키고 레프트는 SMO 액티베이션 시키고 레프트는 이제 슈퍼 오르비탈 에리어를 계속을 놓고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런 프로토콜도 있고 프리-SMA를 이니비션하는 프로토콜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지금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메커니즘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레프트 라이트의 프리프론탈 로비 어디가 더 도미넌트하냐, 이런 이제 컨트롤 능력이 어디가 더 뛰어나냐, 이런 이제 그 뉴로사이언티픽한 베이스를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틱하고 OCD를 이제 네. 서플리멘트부터 여러 개를 좀 해봤었는데 이게 그 TMS가 네. 이미디트 모드는 네. 액티베이션 모드보다 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니비션이 확 일어나진 않습니다. 예. TMS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장비가 TMS가 그래서 TMS가 못하는데 틱가 두세 케이스하고 이제 의식이 좀 심한 케이스 두 케이스 정도로 이제 이미디를 시도하는데 네. TMS를 가지고 소모한 일은 없어요. 생각보다는 저기서 수치 네. 예. 이미디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출구를 막는 전략인 거죠. 어떻게 봤을 때는 출구를 막는 그 안에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실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써보고 저도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TDCS는 회사는 있으세요? 저는 OCD 환자들이 굉장히 시비한 환자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컨트롤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 좀 좋아지는 걸 이야기를 해요. 기분이 좀 나아졌다든지, OCD 심통이 있지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됐다든지, 이런. 네, 그래서 저도 OCD 틱 디소더 케이스가 일단은 아주 많지는 않고요. 아주 많지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틱 디소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사이코시스 같기도 해요. 어쨌든 예, 이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그런 걸 이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